이번 시간에는 문학 개념어 13강의 두 번째 파일이죠. 4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를 보니까 김수영의 눈이에요. 우리 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눈 한번 봅시다.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얘만 보면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점층적 시상전개. 그죠? 점점점 문장 구조가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점층적 시상전개라는 것은 바로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화자는 눈을 긍정할 거예요. 왜? 눈은 살아있다고 했으니까. 눈은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수영의 눈은 생명력을 있죠. 상징하고 화자는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 눈에다다고 기침을 하면 생명력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생명력을 찾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시입니다. 그리고 김수영 시는 1970년대 80년대 이 독재정부 시기에 뭔가 이제 행동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적이고 지사적인 시를 많이 썼어요. 이 시 역시 김수영의 폭포와 비슷한 이미지로 우리가 이제 행동하자, 이 독재에 저항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화자 자신을 객관적 화자로 등장시키면서 자신도 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시는 시상이 점층적으로 고조된다. 점층적 구성을 보인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될 거고요. 다음 시는 서정주의 국화옆에서라는 시예요. 그래서 이 국화옆에서라는 시는 강의 지금 13강 하고 있는데 한 번도 해설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시 해설 하고 가겠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제목이 국화옆에서요. 그러니까 국화를 보면서 뭔가를 떠올리는데 뭘 떠올렸습니까? 국화꽃을 보면서 와, 국화꽃 너는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그렇게 울었어 라고 했는데 소쩍새가 울었다 라고 했으니까 감정이입이 있는 거고, 보통 소쩍새는 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부터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국화꽃 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소쩍새도 그렇게 울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꽃과 소쩍새를 거의 동일시하고 있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천둥도 울었대. 역시 감정이입 의인법이죠. 그러니까 이 화자는 국화꽃과 소쩍새와 천둥을 동일시하여 보고 있습니다. 다음 년 볼게요.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자, 이 꽃인데 누님같이 생겼대요. 일단 직유법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꽃을 친근한 태도로 바라보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꽃은 무엇일까요? 이 꽃은 천둥과도 이제 동일시되고 소쩍새와도 동일시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 꽃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모든 대상을 말할 것 같아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자, 그러면 이 무서리도 그렇고 위에 나온 천둥도 그렇고 소쩍새도 그렇고 뭔가 다 뭐예요? 꽃에게는 뭐예요? 실현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라고 해서 내게라고 했어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났어요. 표면화된 화자라고 합니다. 표면화된 화자, 표면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화자는 국화꽃을 보면서 뭐 하고 있어요? 이 국화꽃이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소쩍새도 울고 천둥도 치고, 그 다음에 나는 잠도 못 잤어. 그리고 간밤에는 무서리도 저리도 내렸어.
그래서 결국 화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즉 뭔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시련을 견뎌야 돼. 시련을 견디면 어떤 결실을 얻을 수 있어 라는 주제를 전달하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자, 봄부터 이제 소쩍새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뭐 천둥도 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련을 거치고 나서 그 꽃이 젊음의 뒤안길, 즉 젊음의 시련.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것은 다 젊음의 시련이 되겠죠. 시련을 견디고 이제는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섰다. 여기서 거울은 성찰의 매개체가 될 거예요. 이 시련을 견디고 나서 자신을 성찰해 보니 꽃이 뭐 같대요? 누님같이 친근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 승, 전, 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시상이 시작돼요. 이 국화꽃은 시련을 견디고 있고 승은 시련이 심화되고 있고 전은 이야기가 전환이 됐어요. 와, 그 시련을 견뎠더니 좀 성숙해졌어. 내 누님같이 생겼어. 이 젊음의 뒤안길 젊음의 시련을 견디니까 내 누님같이 친근한 존재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자, 화자도 이런 국화꽃의 이 결실을 보려고 밤부터 잠도 오지 않았고 간밤에는 무서리가 이렇게 쳤대. 이런 것은 다 모두 다 시련인데 어쨌든 이 꽃의 개화를 보면서 뭘 떠올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떠올릴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자연 현상을 확장하여 우리 인생에 혹은 인생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맞는 말이 될 거고요. 또 자연현상, 자연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을 형성화한다. 또 어떤 말 할 수 있을까요? 예, 맞아요. 이 고난을 견디면 뭐야? 시련을 견디면 원숙한 삶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도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자, 봄부터 그렇게 울어서 가을에 국화꽃을 피웠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다 라고 이야기해도 맞는 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1년과 2년, 4년은 구조가 삼행으로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3년만 구조가 달라요. 아마도 이 3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냈을 겁니다. 1년에서는 꽃이 피기까지의 아픔, 이 아픔의 심화, 승에서는 아픔의 심화, 전에서는 원숙한 경지, 내 누님같이 성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원숙한 경지에 오르고 그 다음에 시련을 거쳐서 드디어 도달한 삶의 경지라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해 볼게요. 화자는 국화꽃을 보며 인생을 떠올렸어요. 인생을 떠올린 정서는 이 국화꽃에 대한 감탄이죠. 이렇게 시련을 견디고 너는 꽃을 피워냈구나. 그러니까 태도는 예찬적. 그 다음에 경탄적이라고 해도 되죠. 몹시 부러워하면서 몹시 존경한다. 이런 태도고요. 주제는 시련을 견딘 후에 찾아온 인생의 성숙이라고 해도 되고 인생의 결실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시상 전개 방식은 기승전결의 구조고 이 꽃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연 현상을 우리 인간의 문제로 확장하고 있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시상 전개 방식은 뭐야? 선경 후정의 방식을 취한다. 아니고 성경후정이 아니고 기승전결의 방식을 취한다 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 6번 문제를 봅시다.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 아침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보통은 긍정적인데 박남수 시인은 아침 이미지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무슨 소리일까요? 어둠이 지나면 이런 새, 돌, 그 다음에 꽃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아침이며 어둠은 뭐요? 이거 지금 행간걸침인데요. 아침이며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려주지만. 자, 문장 구조를 보니까 좀 이상해요. 그럼 이 아침이면은 어디 가야 돼요? 여기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아침이며 꽃을 낳는다 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일단 도치도 되고요. 행간걸침도 되네요. 행간걸침. 의도적으로 행을 바꿨어요. 이런 것을. 행간걸침 혹은 의도적 행갈이라고 하죠.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낯설게 하기라고 그랬죠. 낯설게 하기. 이렇게 낯설게 하기를 표현하는 이유는 뭐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에서 뭘 강조해요? 자, 어둠은 이런 모든 물상들을 내놓는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조금 기발한 발상이죠. 자, 어둠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데 화자는 어둠이 이런 것들을 낳아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려줘요. 여기서 물상은 새, 돌, 그 다음에 꽃, 아침 이런 것을 돌려준대요. 기발한 발상이죠. 돌려주고서는 그렇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어둠이 돌려주고 굴복한다 라고 했으니까 어떤 표현법이요? 의인법. 그죠? 자, 그래서 화자는 어둠이 이 모든 것을 돌려주고 낳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에서는 어둠이 어떤 긍정적 이미지다 라는 것 확인할 수 있죠. 자,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무거운 어깨를 털고죠. 그러니까 여기도 도치법. 얘가 지금 요 뒤로 와야 돼요. 도치법과 이것도 의도적으로 한 문장에 있어야 할 것을 두 행으로 나눠 놓았어요. 얘도 행간걸침. 몸을 움직여. 물상들은 무거운 어깨를 털고 몸을 움직여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우와, 아침에 생명력이 느껴지죠. 자, 이 모든 물상들은 아침이 되면 이 어둠 속에 있던 그 무거움을 털고 아침에 생명력을 얻으면서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대요. 즐거운 지상의 잔치.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위에 나온 바로 뭐예요? 노동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고요. 잔치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뭔가 굉장히 긍정적 이미지.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개벽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 새롭게 태어난다. 세상이 새롭게 태어나요. 왜요? 어둠이 낳아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아침의 이미지는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 원천적인 시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시 전체가.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표현법이 뭐가 보입니까? 일단 이미지가 두 개 보여. 금으로 탄다. 시각이죠. 울림이 있다. 청각이에요. 그럼 화자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태양이에요? 울림이에요? 태양이죠. 그래서 얘는 시각에 청각합니다. 공감각적 이미지. 그래서 태양이라는 이미지를 울림이라는 청각에 전이시켜서 감각의 전이를 통해서 아침에 생명력과 활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시를 정리해 볼게요. 화자는 지금 아침의 세상을 보고 있는데요. 예찬하고 경탄해요. 이 아침이 주는 생명력과 활기에 대해서 경탄하는데 특이하게 어둠이 아침이 되면 자신은 땅 위에 스스로 굴복하면서 모든 물상들을 내어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이한 발상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대한 예찬과 경탄, 태도 역시 예찬적, 경찬적이 되겠고요. 주제는 만물을 깨우는 아침에 대한 경탄인데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뭘 낳고 그러면서 행간걸침이 있었고 하나 또 뭐 있어요? 열거도 있네요. 열거. 그죠? 열거도 있고 고고고 연결음이 반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둠은 아침이며 온갖 물상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해 의인법도 있고요. 무거운 어깨를 덜고 물상들이 즐거운 노동의 시간을 즐긴다. 굉장히 활력이 있습니다. 아침에 생명력을 느낄 수 있고요.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뭐야? 노동하는 것을 잔치라고 비유한 거죠. 비유. 이 노동의 시간을 잔치의 아침 시간을 비유한 거예요. 얘는 지금 아침 시간을 비유한 것이다.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자, 그래서 태양 시각의 울림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시각의 청각과.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개벽을 한다는 것은 정말 원천적인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해서 얘가 바로 뭐예요? 시상의 집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상의 집약은 뭐라고요? 시의 내용을 요약해 준다는 거여서 여기가 바로 뭐예요? 주제 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상의 집약. 다음 시를 볼게요. 조지훈의 고풍의상. 자, 고풍의상이라는 게 무슨 뜻이요? 옛날 분위기의 의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에 이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고풍의상. 이 의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 한번 볼게요. 파르르한 구슬바탕에 가지빛 호장을 받친 호장저고리예요. 그래서 호장은 뭐라고 해야 되나? 한복 소매를 말해요. 한복 저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장 저고리 하얀 동정이 환하니 박도소이다 라고 하면서 다 평서형 종결 어미를 쓰면 어떤 어조라고요? 단정적 어조. 그래서 화자는 이 생각에 변함이 없어. 이건 완전히 그죠? 밝은 거야. 완전히 이거야 라는 의미의 단정적 어조예요. 자, 호장저고리 너무 밝네 라는 뜻이고요. 살살이 퍼져내린 고든 선이니까 한복은 굴곡이 있잖아요. 그 선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스로 돌아 곡선을 이루는 곳. 거긴 어딜까요? 12폭 긴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 그러니까 치마도 물결을 치고 이 저고리도 부드럽게 물결을 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2폭 긴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 치마 끝에 곱게 감춘 운해당해. 운해당해는 신발이에요. 운해도 신발이고 당해는 버선입니다. 발자취 소리도 없이 대천을 건너 살며시 문을 열고 그대는 어느 나라의 고전을 말하는 한 말이 호접이다. 호접은 뭐야? 나비야. 그럼 여기서 그대는 누구예요? 그대는 바로 이 고풍의상인 호장저고리를 말할 거예요. 호장저고리. 그래서 의인법이라고 하시면 되고 여기는 지금 화자의 시선이 이동되고 있다. 시선 이동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화자는 장소는 이동하지 않고 시선만 이동해요. 맨 처음에 호장저고리, 그 다음에 치마, 운의 당해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이 고풍의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화자는 뭐예요? 지금 고풍의상을 보며 감탄하고 예찬적 태도를 보인다. 그럼 되고 주제는 이 의상의 아름다움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시를 보겠습니다.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예요. 자, 시를 읽고 맞으면 틀리면 X 하래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러면 화자는 지금 엄마와 누나를 부르는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어디에 살재요? 강변에 살자. 그러니까 화자가 가고 싶은 곳, 지향하는 곳은 즉 이상세계, 가고 싶은 곳을 이상세계라고 해요. 강변이에요. 뜰에는 반짝이는 금 모래빛이 있고 뒷문 밖에는 가랑잎이 노래해. 그래서 엄마야 누나야 우리 거기서 살자라는 의지적 태도. 그 다음에 이 청유형 어미를 반복해서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면 맞는 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는 강조.
그죠? 행을 반복하고 있으면서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시는 수미상응을 통해 음악적 효과를 주고 있다. 일단 수미상응이 있으면, 수미상관이 있으면 음악적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반복이 있으니까. 그런데 1행과 마지막 행이 똑같으니까 수미가 상응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다음 시를 볼게요. 신동엽의 봄은이라는 시입니다. 자, 우리 이거 중3 교과서에 나왔던 거예요. 한번 볼게요. 겨울은 하고 쉼표하고 행을 바꿨어.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의도적 행가리. 의도적 행가리는 뭐냐면 원래 한 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문장 전체가 있어야 되죠. 주어, 목적어, 뭐 부사어, 다음에 서술어가 한 행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일부러 바꿨어. 뒤에 나오는 뭐 여기 바다와 대륙 밖에서 부사어를 바꿨죠. 밑으로 놨어요. 이런 것을 의도적 행가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낯설게 하기. 왜 이렇게 낯설게 표현해요? 강조하기 위해서. 뭘 강조해요? 뒤에 오는 것을 강조해요. 자,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를 몰고 왔어요. 그러면 매운 눈보라를 몰고 온 겨울은 시련이 될 거라는 거.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긍정이 될 거라는 거.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 가슴 속에서 움트리라니까. 겨울은 어디에서 왔지만 외부에 의해서 왔지만 봄은 삼천리 마을에서 우리 가슴에서 움트리라. 삼천리 마을은 우리 조국, 우리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거야. 만들어내리라. 그러니까 의지를 보여줘. 그죠? 리라 의지를 강조하는 어미예요. 그래서 봄을 뭐 반영론적 관점으로 본다면 독립이겠죠. 독립은 우리 스스로 이룰 거야 라는 이 의지를 드러내는 시다. 그래서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겨울에서 봄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겨울이라는 시련은 외부에 의해서 왔지만 봄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주체적인 독립을 꿈꾸고 있다. 그래서 정서는 의지, 희망적이죠. 그 다음에 태도, 의지적, 희망적. 주제, 주체적 독립에 대한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대유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어요. 왜 대유법이에요? 자, 삼천리 마을은 우리 국토를 의미하니까. 그래서 부분으로 전체를 말해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대유법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 나온 대조 뭐 있어요? 역시 이거밖에 없네요. 그죠? 봄과 겨울의 대조. 겨울과 봄. 자, 겨울과 봄의 대조인데 얘는 지금 부정이고 얘는 긍정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그래요? 상징적 시어라고 하죠. 그래서 부정과 긍정이 대비를 이루어 그러면 상징적 시어다. 그러면 그 이면에 어떤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9번 문제를 보니까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나왔어요. 우리 전에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이 문학 개념어에서 다룬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딸린 문제는 되게 쉬워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뭐예요? 시행의 반복. 시행이 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시구의 반복이라고 합시다. 시구의 반복이고 얘는 운율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런 시를 뭐라고 그래요? 산문시라고 하죠. 일정한 리듬이 없어요. 산문시고 시구를 반복하여 님이 같다는 이별의 상황을 강조한다. 이별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고요. 님은 같대요.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나를 떨치고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푸른 산빛을 깨치고 갔어요. 푸른 산빛을 깨뜨렸다. 푸른 산빛은 그럼 긍정이겠네요. 그러니까 긍정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갔대. 단풍나무 숲은 아마 또 다른 뭐 결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 작은 길을 따라서 님이 갔어요.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옛 맹서는 뭐예요? 너와 나가 이미 떠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랑 영원할 거야. 이런 맹세들은 뭐가 되었어요? 차디찬 티끌이 되었어요. 왜? 그녀
님이 갔으니까요.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어요. 자, 그 다음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을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질 쳐 사라져갔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떠나기 전에 우리는 첫 키스를 했는데 그 첫 키스가 나에게는 매우 강렬한 것이어서 나의 운명을 바꿔놓았거든. 그런데 너가 가버렸어. 이런 얘기죠.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어. 그 얘기는 뭐야? 나는 당신의 말소리만 들었고 나는 당신의 얼굴만 바라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님의 말소리에 기가 먹었고 님의 얼굴에 눈이 멀었다고 했으니까 얘는 일단 역설법이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당신은 나에게 큰 의미였다. 내 인생의 거의 전부였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건 뭐예요? 나도 당신이 떠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경계했거든. 그런데 이별의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이별은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니까 나는 너무 놀라서 슬퍼. 나의 슬픔이 터진대요. 자, 슬픔이라는 것은 추상이죠. 보이잖아요. 그런데 터진다고 시각적으로 표현했으니까 추상의 시각화, 추상의 구체화 표현이 사용됐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나 너무 슬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당신은 갔어요. 그래서 나는 슬퍼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보니까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에 들어부었어. 이것도 뭐예요? 슬픔의 힘을 옮겨서 희망의 정수박이에 나의 슬픔을 들어부었어 라고 했어요. 얘도 추상에 구체한데 그러면 쉬운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었어 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이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었어요? 앞에서 나와요. 만약에 내가 이 이별을 눈물로만 지새고 만다면 나한테 있는 모든 사랑을 그냥 못 쓰는 것으로 만들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슬픔을 희망으로 바꾼 거야. 그럼 이거는 어떤 생각일까요? 당신이 떠났다고 해도 내가 만약에 슬픔을 한다면 이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사랑을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희망을 가져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 너가 떠났죠. 다시 만날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뭐야? 재회를 소망하고 있는데 마지막 줄에서 뭐라고 하나 봐요? 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갔는데 안 보냈대. 일단 역설법은 있고요. 이건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한용운 님이거든요. 한용운 님은 이렇게 역설법을 잘 사용하고요. 또 직업상 뭐라고 그랬어요? 승려예요. 그러니까 무슨 세계관? 불교의 세계관으로 보면 윤회 사상이죠. 이 윤회라는 것은 죽은 사람은 다시 태어나고 또 뭐야? 사랑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이별이 있으면 또 뭐가 있는 거야? 사랑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떠났지만 이건 그냥 이별이 아니야. 왜? 또 다른 사랑이 올 거거든.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곡줄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대. 그러면 사랑의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돌아. 역시 의인법이 쓰인 거고. 자, 침묵 속에 사랑이 있대요. 이것은 뭐예요? 또 다른 사랑이 뭐 했다고? 시작되었다고. 또 다른 사랑이 시작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까요? 또 다른 사랑이 왔을 수도 있고 혹은 당신에 대한 사랑이 또 다르게 시작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은근히 해석이 좀 어려운 시예요. 이 님의 침묵이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앞부분에서는 당신이 가서 나는 너무 슬퍼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슬픔. 그 다음에 너무 슬퍼요. 슬픔에 심화. 그 다음에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죠. 이렇게 슬퍼하다가 아니야. 이렇게 슬퍼할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랑이 올 거야. 라고 하고 그래서 희망을 가져. 라고 하고 결론 와 당신은 이미 내 앞에 있어. 사랑은 내 앞에 있어. 이게 뭐야? 기승전결의 구조죠. 그리고 전이 바로 그러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이 시작되는 부분은 아마 리을이 될 거고요. 자, 이 시는 뭐예요? 화자는 지금 이별의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슬퍼하죠. 슬퍼하다가 새로운 희망을 가져. 그래서 태도는 뭐예요? 우리는 헤어졌지만 이게 헤어짐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랑의 시작이다. 그래서 긍정적이죠. 긍정적이고 또 다른 희망적, 그죠?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용운 씨는 모두 다 자, 불교, 그죠? 스님이기 때문에 윤회사상, 모두 다는 아니지만 이 시에도 윤회사상, 우리의 인연은 돌고 돈다 라는 윤회사상이 나타났다고 해도 맞는 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바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조가 뭐뭐합니다 라는 무슨 경어체를 썼어요. 경어체를 쓰면 여성적 어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 높임말을 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경어체라고 하고요. 이 경어체를 사용하면 여성적 어조라고 해요. 그럼 남성적 어조는 어때? 명령적 어조, 평서형 어미를 쓰면 남성적 어조라고 하죠. 자, 그리고 표현법을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표현법 일단 우리 아까 역설법 확인했고요. 자, 님은 갔는데 푸른 산빛을 깨졌어. 그리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갔어. 그래서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간 것은 이별이라고. 푸른 산빛은 사랑이었죠. 그렇죠? 그것을 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조적 시어를 통해서 이별의 슬픔을 강조한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적 어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추상의 시각화 확인했고요. 또 하나 역설법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별을 쓸데없는 말하는 것은 그리고 불교의 윤회사상이 드러났다고 했는데 불교의 윤회사상 중에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회자정리는 뭐냐면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진다. 이런 말이 나오면 너는 떠났지만 반드시 돌아올 거야. 혹은 다른 님이 올 거야. 이별했지만 또다시 사랑에 올 거야. 그럴 때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매침묵을 끝내고 또 다음 강의에서 10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